정말 뭐 조정도 강하고 튀어오를 때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들어보시죠.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적기에 딱 오신 것 같은 아니. 느낌. 그나마 어제장 아니고 오늘장 모시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게 최대 하락폭, 오늘은 최대 상승폭, 네. 정신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장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의 장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 이성 범위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 과대 낙폭.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이성적 패닉 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팔린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상장돼 있는 종목이 수천 개인데 오른 종목이라고 해봐야 양대 시장 합쳐봐야 3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 뭐 없는 그냥,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뭐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 신용 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있었다고도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종목별로 나가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거의 전 종목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TF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사실상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무차별적 매도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달아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매도가 다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냥 과매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ETF 덕을 많이 봅니다. ETF를 사면 ETF가 추가적으로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같이 사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내려갈 때 역시 펀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로스컷 규정에 딱 걸린다. 그러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팔면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게 동시에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니까 다시 이제 여러 펀드에서 동시에 팔리면 또 로스컷에 걸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폭탄이 하나 터지고 터진 폭탄이 다른 또 폭탄을 자극하는 양식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과매도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같은 그런 비이성적 폭락이 어저께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는 중요한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제 사실은 오후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잡혔어요. 네. 2조 가량이 잡혔고요. 장 마감 이후에 사실은 이제 주요한 종목들에서 낙폭 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되면서 애프터에서 사실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네. 여러 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는 과매도에 대한 반성 또는 이제 반등하는 추동의 어떤 모멘텀이 보였어요. 싸기 좋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장에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밤 사이에 있는 이제 미국장 상황을 또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라크 전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나쁜 소식이 나왔나?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역시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문제 없다라는 소스가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과매도는 반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충분히 내일 반등을 기대할 만한 소스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안심하라. 라는 얘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제 낙폭을 되돌리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흐름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 중동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가 네.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유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의 미치는 영향을 제가 아까 살짝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증시 관련해서 미국이나 다른 여타 증시도 이상은 없습니다. 약보합이거나 오르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도 이상 없고요. 특히 이제 증시의 뭐랄까요, 바로미터 또는 요새 이제 탄광 안에 카나리아가 이제 탄광 밖으로 나와가지고 증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예. 비트코인도 이제 전장 첫날에 잠깐 떨어지다가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어제는 7만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증시는 이제 파생 상품격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고 증시를 반영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달러 문제인데요. 달러도 현재 이상 없는 모습을 일단은 네. 인덱스가 이제 100을 터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련해서 이제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리스크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냐라고 할 때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리스크이면서 가장 파괴적인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유가뿐입니다. 예. 유가 관련해서는 만약에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100불을 넘어간다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정말로 가시화되거나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물가 부담으로 당연 영향을 미치고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특히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중국 등 이쪽을 이제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제조 공장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공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인도, 중국 같은 공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만 같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 공장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부담으로 직격탄이 갈 수가 있고요. 아시아를 건드리면서 사실상 글로벌리한 실물 경제 침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역할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 리스크를 벗어나고 현실화된 리스크, 유일한 리스크가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자본시장 관련한 모든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사실은 발작적 증상을 보였던 게 채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지. 심지어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그렇다면은 채권 수익률 올라가지. 그러니까 채권값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와 채권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 리스크다라는 걸 이제 경제계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이번 이라크 전장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유일무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유조선이 출입이 가능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요. 네. 나머지는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 거점에 진짜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국영시설에 이란이 정말로 폭격을 한다라든지 드론 공격을 진짜 간행을 한다라든지 해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로 봉쇄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직접적인 큰 유전을 공격한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늘 봉쇄된다는 게 이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실 카드긴 한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가 봉쇄된다는 건요.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요. 자칫하면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칼집 안에 있는 칼로 활용하는 거지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나면 결국에는 그 칼을 든 자도 안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완전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된다라고 하면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제조 라인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서구나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반도체 품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이 국가 전력난을 대비한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생산 공정의 시간을 조절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제조 관련한 타격을 준다. 바로 서구의 물가 부담이라든지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더 큰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하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유조선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유는 생산되자마자 사실은 조금의 비축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배에 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국들은 저장 시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7개월치를 비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생산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큰 비축 시설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 달 남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를 못하면 생산이 계속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그냥 다 불태우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환경이라든지 비축 시설이나 이런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못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원전이 만약에 멈춘다. 아니 원전이 아니고 유전이 멈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가요. 예. 이것은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가, 유전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유일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정말로 유가가 폭등하거나 유전을 건드리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의 종망이 흔들릴 정도. 이거 어쩌면 이번 폭격보다도 더 큰 국가 전체가 사실은 이제 전망이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조금 힘을 실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사실 유가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다른 전쟁 때문에 생기는 어떤 피해에 부수적인 피해처럼 취급한다면 이 문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틀 전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을 것이다. 유조선 관련해서는 심지어 미 해군이 호위하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험사들이 이제 유조선 선박 등에 이제 보험을 중단하니까 그럼 미국이 이제 보험을 드는 방식이라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현실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서 미국이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수단들은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되 이 부분이 이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제한적인지 안 커지는지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의 중요성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좀 턴에서 들어와야지 좋은 건데 그에 따른 이제 환율 그런 영향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환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이 일으키는 문제를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환율 문제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나라 지금 뭐 불과 몇 달 전에 환율이 너무 올라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서 수출이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기업들도 명암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환율을 걱정했던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추세가 확정되면 한국에 이미 많이 투자해 왔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차익이 다 환차손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매도 압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리딩을 해서 시장을 떨어뜨리는 그 구도예요. 기존에는요. 지금 환율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 건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환율 때문에 시장이 매도 압박이 거꾸로 가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 문제는 그건 뭐냐면 후행적으로 백어택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 문제가 만약에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안 그래도 부담되는 유가에 우리는 이제 수입으로 돌릴 때 다시 또 환율이 고파지는 그래서 시너지가 악화의 시너지가 2배로 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가, 채권, 증시 관련해서 지금 환율은 아직은 크게 리딩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런 퍼펙트 스톰이나 3중, 4중의 위기가 생길 때 그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장 초기에 달러 인덱스가 95 언저리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2씩 올라서 99까지를 터치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행히 어제 환율이 99에서 98대로 내려가면서 다소이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인덱스가 100을 치지 않고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를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진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국 통화의 약세에 추동을 조금 막는 효과가 어젯밤부터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환율이 그나마 조금씩 1460선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틀 전 역외 야간이긴 합니다만 1500을 터치하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드리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463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국이 사실은 여기에서 1,500원을 터치하고 나서 기민하게 대응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칭찬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오전을 넘지 않고 사실은 환율을 내렸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은 해외 출장도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정도의 경향성만 꺾어내더라도 시장을 선행하면서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과대 낙폭이다. 그러니까 페닉스에 이런 분석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사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도 전략 대부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기관이 이 시장을 대응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하락이 나왔다. 그럼 원칙적으로 대응하라. 손절을 한다.
네. 그리고 상황을 본다. 그리고 반등이 확인된다.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은 하락이 나왔는데도 무서워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오늘같이 확실한 반등이 나왔는데도 엊그제 판 게 차익 아까워서 네, 들어가지를 또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팔 때 못 팔고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 같은 장은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인 게 우리가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과매도 이후에 추가 하락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미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 장과 오늘 새벽 미장 등등을 통해서 봤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등 신호가 잡히자마자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수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손절을 이제 다시 극복하고 정상 포지션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이 나름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 다시 안 들어가는 거를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원해야지 또는 내가 손절했던 것을 다시 그냥 찾기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장이 그동안 세계 수익률 1위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무려 거의 70~80% 수익을 냈고요. 올 초부터 2월까지는 역시 또 세계 1위 시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더 기가 막힌 것이요. 다른 장으로 볼 때 뭐 독일은 3% 정도고요. 중국도 4% 남짓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해봐야 한 15%, 16%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우리 시장이 올해 48%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작년도 어마어마했는데 작년 연중 수익률이 지금 70인데 지금 두 달 만에 45%, 48%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요구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 짧은 우리는 지금 이틀간의 짧은 조정이라면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차익 실현과 포션 조정은 사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연초부터. 특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앞두고는 좀 많았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좀 심상찮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조정 이후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반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일단 동의합니다만은 네. 똑같은 포션과 포트폴리오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다른 주가 올라갈 때 좀 덜 올랐던 내 종목 이번에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주도주 거기 중에서 그동안 조금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네. 껄껄하면서 껄무새 하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이 오히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까지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조건 일단 실적과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제같이 대폭락장 속에서도 반도체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익과 실적이 보장되는 대장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못 담으셨던 분들은 더 과감하게 담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실적이 없는데 기대감, 뭐 어떤 섹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약한데 미래 비전 때문에 조금 미리 남갔던 종목들은 이번 참에는 실적적으로 좀 바꿔내는 그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참조할 만한 게 외국인들이 이번에 리밸런싱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낮추는 건 상관없는데 올린 종목들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톱, 긍정적인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